퇴직 후 연금으로 살아간다. 알고 보니 비참한 세금의 늪. 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설마 내가 그럴까? 싶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조금씩 떼어 연금을 만들고 노후엔 그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겠다는 다부진 계획을 누구나 한 번쯤은 세워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면 왜 세금이 이렇게 많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저 역시 주변에서 은퇴를 맞이한 선배나 가족들을 지켜보며 세금이 이렇게나 복병일 줄 몰랐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은퇴 생활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세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내가 이걸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건가?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다죠.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직장에 다니며 소득세나 연금 보험료 등을 매달 꼬박꼬박 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에는 또다시 소득세, 연금소득세, 재산세 등 별의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폭탄이라 할 정도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연금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주의할 점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실제로 주변에서 있었던 사례도 3가지 정도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물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법은 없겠지만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본론 은퇴 후 연금을 둘러싼 세금의 현실과 사례들. 퇴직하면서 높아진 과세 표준을 실감한 어씨의 사례. 어씨는 30년 가까이 한 중소기업에서 근속해왔고 직장 생활 동안 아무래도 퇴직할 때쯤이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은 뒤 세금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선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이미 소득세가 붙었고요. 퇴직연금도 나중에 나눠서 받을 테니 세금이 좀 적겠지 했지만 막상 매달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때마다 소득세가 차감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특히 어씨가 놀란 건 퇴직하고 난 뒤에는 소득이 없으니 세금이 덜 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과거보다 퇴직금 등 일시소득이 생긴 영향으로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죠. 어씨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도 그게 말이 돼? 하고 놀랐는데 사실 은퇴 과정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금액들이 종합소득세나 기타 소득 기준을 높이면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제법 많습니다. 연금 저축만 믿었다가 낭패본 B씨의 사례. B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연금 저축 상품을 들어둔 덕분에 직장 동기들보다 은퇴 준비가 잘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연금 저축 불입분을 세액 공제를 받아왔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은퇴 후 실제로 연금 저축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오는 걸 확인해 보니 소득세와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떼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금 저축 상품 자체가 이자나 배당을 재원으로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수령액보다 실제로 받는 액수가 훨씬 적어지네 하며 속상해했어요. 사실 연금 저축에 불입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았던 건 단지 그 시점에 줄였던 세금을 나중에 뒤로 미룬 것뿐이죠. 은퇴 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때 그만큼 과세가 되므로 미리 인지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중엔 세금이 적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더라고요. B씨처럼 은퇴를 앞두고서야 이렇게까지 세금이 세다니 하고 놀라는 사례가 의외로 흔합니다. 부동산 보유로 인한 예기치 못한 세금 증가를 겪은 C씨의 사례. C씨는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고 수도권 외곽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을 부모님 돌아가시면 팔든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쭉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장 생활로 꾸준히 번 돈을 모아 일부는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해 놓은 상황이었죠. 문제는 C씨가 퇴직 후에 연금만으로 간신히 생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집 2채가 있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갑작스럽게 확 뛴 거예요. 게다가 시골집도 읍내 개발 소식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 재산세마저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가뜩이나 연금만으로도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증가할 거라곤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별로 값어치 없는 시골집인데 무슨 세금이 크게 늘겠어? 했던 아니란 생각이 화근이 됐죠. 더 큰 문제는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금방 팔리지 않아 세금 부담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재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돼 버린 셈이죠. 결국 시씨는 뒤늦게나마 시골집 일부를 전월세로 돌려 약간의 임대소득을 얻어 세금을 상쇄하려고 발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팁.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세금의 늪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내가 받을 연금, 내 앞으로 들어올 소득, 그리고 보유한 자산의 전반을 따져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최적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이 있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받기보다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적절히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언제,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연금 전문가나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구조 조정. 만약 복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은퇴 후 세금을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각을 검토해 보세요. 당장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소득을 만들어 세금 부담을 상쇄하거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챙기는 것. 연말정산 때 공제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엔 연금 수령액이 적을 테니 세금도 적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부담액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 적극 활용. 주택연금, 농어촌 특별세 공제, 혹은 장애인 공제 등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마다 조례나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 등에 전화로 문의해 보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은퇴 준비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면 한 번은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니까 전문가 조언 한 번으로도 장기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하거든요. 맺은 말. 우리가 기대하던 연금으로 사는 낙원 같은 은퇴 생활이 현실에서는 세금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면서 예상보다 팍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커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자책감에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인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직 은퇴가 남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인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조금만 일찍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 큰 충격 없이 여유를 즐기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와 한숨 속에 세금 고지서를 만지작거리곤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뒤늦게 어쩌면 좋지? 하며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실마리라도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세금 부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하고 알아두면 그만큼 피해를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종잣돈 운용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금 수령 방식, 부동산 보유 현황,
그리고 세제 혜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세금의 늪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목표인 편안한 은퇴 생활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모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 은퇴 삶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며 매 순간 내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사니까 삶이 이렇다. 라는 탄식 대신 내가 예상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다들 힘내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잘 준비했지. 은퇴를 앞둔 59세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벌었고 직원도 두어 명 더 가며 안정적으로 살았다. 주변 사람들도 사장님은 나중에 건물주 될 거잖아 라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다. 건물주가 되는 건커녕 월 70만 원으로 생활비를 쪼개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자녀들 학비도 부담 없이 내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 준비가 없었다. 내가 은퇴 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이런 현실은 비단 박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며 잘 벌다가도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자영업자의 흔한 착각 장사 잘 될 때야 걱정 없었지. 박 사장님이 가장 크게 착각한 건 자영업 수입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매달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니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은퇴할 때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이 줄면서 점점 버티기 어려워졌다.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국민연금 70만 원과 작은 퇴직금뿐.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어야 했지만 59세의 나이에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체력도 자금도 부족했다. 사례 일한 때는 잘 나가던 치킨집 사장님, 지금은 경비원. 부동산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장사를 했던 김씨 62세도 같은 착각을 했다. 치킨집을 15년간 운영하며 월 70만 800만 원씩 벌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될수록 지출도 커졌다. 가게 인테리어 바꾸고 가족들과 해외여행 다니고 자녀들 결혼식에도 아낌없이 썼다. 하지만 은퇴할 무렵 건물 매입은커녕 점포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어졌다. 결국 가게를 접고 퇴직금도 다 써버린 그는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해결책 수익이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별도의 투자 계좌를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라. 장사가 잘 될 때도 생활비를 줄이고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보라. 2. 건물주 꿈은 현실이 아니다. 임대업이 쉬운 줄 알았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로 번 돈을 모아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꾼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건물을 사려면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박 사장님도 50대 초반부터 건물주를 꿈꿨다.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을 모아 작은 상가라도 사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모이지 않았다. 장사가 잘 될 때도 늘어나는 지출을 막지 못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던 동료들은 공실 문제와 세금 부담에 허덕였다. 사례 이 작은 상가 하나 사놓고 후회하는 58세 카페 사장. 김 사장 58세는 카페를 운영하며 대출을 끼고 작은 상가를 샀다. 월세가 들어오니 괜찮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 이후 공실이 생기면서 대출이 부담이 됐다. 가게 운영도 어려워지면서 결국 상가를 손해보고 팔았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해결책 무리한 대출로 건물주가 되는 건 위험하다. 작은 규모라도 월세 없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확보하라. 임대업보다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라. 3.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택도 없어. 박 사장님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가게를 접은 후에도 매달 고정 지출이 있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 보험료 등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다. 국민연금 7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다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례 60세 이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든 보험 설계사. 반면 같은 연배의 최씨 60세는 미리 준비를 했다. 50대 중반부터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고객을 확보했다. 지금도 한 달에 15만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큰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자. 50대부터 자격증 취득이나 프리랜서 일을 준비하라.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법, 온라인 강의, 유튜브, 배달, 컨설팅 등을 고민하라. 마무리 은퇴 준비 아직 늦지 않았다. 박 사장님처럼 나는 다 준비됐어 라고 착각하면 은퇴 후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장사가 잘 될 때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건물주 꿈을 꾸기 전에 현실적인 수익원을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법이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건물주 꿈꿨지만 현실은 월 70, 59세 자영업자의 씁쓸한 은퇴. 마이너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전문가, 칼럼 마이너스. 노후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현업에 있을 때 나는 남들보다는 나은 편이야 라고 생각한다. 장사가 잘 되는 순간도 있었고 고정적인 월급쟁이들보다 자유롭게 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나면 그 막연한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한때 번듯하게 장사를 하던 59세 박 사장님도 결국 국민연금 70만 원에 의존하는 은퇴 생활을 맞이했다.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현실은 혹독했다. 자영업자의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착각, 돈이 계속 들어올 줄 알았다. 자영업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나는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큰 돈이 들어오지만 그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득이 끊긴 순간 충격이 온다. 자영업은 일반 직장과 다르다.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벌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거나 장사가 안 되는 순간 수입이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라면 가게 운영 20년, 하지만 퇴직금은 없었다. 55세까지 라면 가게를 운영한 이 씨는 매달 40만 500만 원을 벌며 생활했다. 하지만 점포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접어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번 돈은 다 써버렸구나. 퇴직금도 연금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겨우 60만 원.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결책 수익이 있을 때 철저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사업할 때도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퇴직금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개인연금, 저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건물주가 되면 해결될 줄 알았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 함정.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건물 하나 사면 끝이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위험하다. 건물 하나 있다고 노후가 편한 게 아니다. 임대료만으로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 공실 유지비, 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 사례 이 건물 하나 샀지만 결국 노후가 힘들어진 60세 사장님. 60세 김 사장은 50대에 큰 결심을 하고 건물을 샀다. 가게 운영을 하면서 월세도 받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차인이 나오면서 6개월간 공실이 생겼다. 노후된 건물이라 관리비와 수리비가 계속 들었다. 결국 가게 운영까지 힘들어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했다. 해결책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전에 대출 부담과 공실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건물주보다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내가 벌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야 깨닫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례 3. 작은 노력으로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든 58세 카페 사장님. 58세 박 사장은 카페를 운영하며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올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50대 초반부터 부업을 준비했다. 커피 관련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매달 5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은 임대 사업도 겸해 월 100만 원을 확보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온라인 수익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 후 컨설팅 및 강의. 소규모 창업 및 부업. 4.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자영업자라고 해서 은퇴 후 완전히 쉬려는 생각은 위험하다.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현재 기술을 살려 온라인으로 활용할 방법 고민. 건강이 허락하는 한반은 은퇴, 반은 활동이 이상적. 사례 4. 퇴직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간 62세 강사님. 62세 이 사장은 50대부터 작은 커리어를 쌓아왔다. 은퇴 후에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해결책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방법을 찾자. 몸이 힘든 일보다 지식형 일을 고민하자. 마무리 이제부터라도 준비하면 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내가 왜 이렇게 준비 없이 은퇴했을까? 후회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대비하면 된다.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자. 장사가 잘 될 때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하자. 무리한 부동산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고민하자. 지금 당신의 은퇴 준비는 어떤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도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 버텨온 커리어도 있고 그만큼 사회적 인식도 괜찮다 보니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큰 고민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생각보다 은퇴 후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공무원이라 해도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공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달려오며 회사 혹은 기관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의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60세에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털어놓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언젠가의 미래의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사례 1. 62세 민원 업무 담당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낸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62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과장 직함으로 은퇴하셨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만년 해결사로 불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좋았고 민원인을 대할 때 특유의 친절함으로 동네에서도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직에서 일할 때처럼 부지런 떨 필요도 없고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부서원들과 함께 뭔가를 추진하는 맛도 사라졌죠. 한 달쯤은 드디어 푹 쉴 수 있구나 싶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대요. 곧바로 찾아온 건 강렬한 소속감 상실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매일 가야 할 직장이 없으니 오랜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TV나 유튜브 보며 시간 보내다 보면 벌써 저녁. 그나마도 처음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이대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연금이 제법 나오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은 상태가 너무 힘들다며 우울감이 심해 병원 상담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 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적 문제보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심리적 혼란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사례, 이 60세 구청 세무 담당 퇴직 후 영락 없는 백수 신세가 된 박 팀장님. 박 팀장님은 60세에 딱 맞춰 구청 세무 담당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세무 관련 지식을 살려서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했지만 준비하려고 마음먹으니 이미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공부 습관도 많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격증 준비를 시작해보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의욕이 뚝 떨어졌고 아예 집에서 쉬며 지내는 쪽으로 마음을 접어버렸다고 해요. 처음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 일하며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려 했지만 막상 계획을 세우니 돈도 예상보다 꽤 들고 무엇보다 이젠 움직이기가 귀찮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아내분이 당신이 집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니까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며 폭발해버렸다고 해요. 주변에서 공무원 퇴직했으니 노후 보장이 확실하겠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확실한 노후가 아니라 그냥 빠듯한 노후일 뿐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아이들 결혼 비용이나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안 행사 등을 대비해야 하니 마음 편히 돈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죠. 박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라는 게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면 삶이 팍팍해지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쓸모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찾아오는 무기력증이 정말 크다고 하십니다. 3사례 58세 조기퇴직 선택 후 사업 준비하다 실패한 이 사무관님. 마지막 사례로 이 사무관님은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건강 문제와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조기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관리직에 있다 보니 책임이 막중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서 이제 좀 편해지자라는 마음으로 퇴직을 한 거죠. 문제는 퇴직 후 뭘 할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 작은 음식점을 차려볼까? 아니면 기술학원을 다녀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경험이 없던 김밥집을 덜컥 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때 모았던 퇴직금과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손해본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는 죄책감과 난 공무원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하는 패배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위에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해도 본인은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대인관계도 점차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다른 일을 찾아보는 대신 일단 다시 휴식을 취해야겠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이 지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는 상황이 왔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직에서 나를 지켜주고 일정한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다 없으니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퇴직 후 진짜 미칠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위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후 공무원 생활이 꽃길인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또 사회적 인식이 좋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조그맣게라도 미리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기보다 재직 시절부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취미 수준이라도 키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사진, 글쓰기, 봉사활동, 혹은 간단한 재능 기부처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기만의 취미나 능력을 조금씩 개발해 두는 거죠. 둘째, 퇴직 후의 소득 구조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정 금액 나온다고 해도 가족 상황이나 각종 지출 요소를 고려하면 실제 내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미리 재무 설계를 해두고 꼭 필요한 지출 항목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혹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정년퇴직자 또는 중장년층을 위한 파트타임이나 관련 봉사 공익 업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소속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일이에요. 공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뒤에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하거든요. 요즘은 퇴직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단을 만들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맺은 말. 결국 공무원이라 걱정 없을 줄 알았죠? 60세 퇴직 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미칠 지경이라는 말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든 민간 기업이든 정년을 보장받든 그렇지 않든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점차 약해지고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 기간도 길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불안에만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 를 고민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수록 더욱 타인과 소통하고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가 전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던 김 과장님도 결국 지자체 문화예술사 봉사를 시작해서 요즘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죠. 박 팀장님도 아내와 함께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도 재미있는 거였나 하고 느끼고 있고요. 이 사무관님도 김밥집 실패 후에 지역 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주변에 얘기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60세 퇴직 후 미칠 지경이 아닌 60세 퇴직 후 이제 진짜 즐겁게 산다. 라는 말을 어느 날 우리가 웃으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년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은퇴하고 혼자 남은 삶을 상상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재혼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명절에도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또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 재혼은 평생 모아둔 자산을 위협하고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2배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갈등, 재산 분쟁, 건강 문제, 간병 부담, 상속 분쟁 등은 노후 재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들입니다. 겉으로는 외로움 해소지만 속은 경제 감정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왜 노후의 재혼을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후회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찬찬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1. 재산은 내 몫이 아니게 된다. 상속 전쟁의 시작. 노후 재혼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재산 갈등입니다. 법적으로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이나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선 부모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사례 68세 남성 박 씨의 경우, 박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만에 같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 씨가 사망한 후 벌어졌습니다. 전처 사이에서 낳은 3자녀는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가 새어머니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가족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이더군요. 2.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지는 현실. 젊은 시절 재혼은 서로 의지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만 노년 재혼은 서로가 간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프면 내가 돌보거나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헌신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사례 63세 여성 이 씨의 경우, 이 씨는 이혼 후 60대 초반에 재혼했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모든 간병을 도맡게 됐습니다. 자녀도 없고 남편 쪽 친척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건강까지 망가졌고 퇴직금과 연금 대부분을 병간호 비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돌보는 인생이 될 줄은 몰랐죠. 3. 진심보다 조건을 따지는 계산된 만남이 많다. 노후 재혼 시장은 순수한 사랑보다는 조건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집 유무, 자산 규모 등이 상대의 관심사가 되기 쉬워요. 나이 들어 순수하게 마음만으로 만났다고 믿었지만 결국 상대가 원한 건 경제적 안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3. 66세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1년 전 재혼했지만 상대방이 김 씨 명의의 아파트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배우자는 혼인 무효를 주장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법적 조언을 받아 이혼했지만 정서적 충격은 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마음이 털리는 건 더 괴롭더군요. 그렇다면 왜 노후 재혼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까? 이유 1.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된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남입니다. 유산과 관련된 분쟁은 단단했던 가족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이유 2. 간병과 병수발, 결국 내 몫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나이 든 상태에서는 질병이 닥쳤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돌봄의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올 수도 있죠. 이유 3. 정서적 고립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적 고립. 진심보단 조건이 우선인 경우 내 재산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닌 투자 관계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유 4. 자녀와의 관계 악화.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우리한테 관심도 없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멀어집니다. 이유. 법적 재정적 준비 없이 시작한 재혼의 비극. 혼인신고 한 장이 법적 권리를 바꿉니다. 유족연금, 건강보험, 부동산 소유권 등 법적 문제가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마무리하며 혼자 살아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군가로 채워 넣는 방식이 나의 삶을 위협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사랑이든 동반자든 재혼은 결코 감정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산, 건강, 가족, 법적 권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는 신중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죠. 혼자 외로운 게 두렵다면 반려동물, 친구 모임, 취미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재혼보다 더 건강하고 덜 복잡한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재혼 후 망가진 삶입니다. 지금 혼자라도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본다. 노후 재혼, 절대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노후 재혼은 단순히 다시 사랑을 찾는다는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 권리, 자산 이전,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성까지 깊게 얽힌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의 재혼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사항이 동반되며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조언. 혼인신고 한 장으로 모든 권리가 바뀝니다. 노년 재혼의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단순한 동거와 달리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요구할 수 있음. 유족연금 수급 시 배우자 자격을 가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부부간 채무연대 책임 발생 가능.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사망 시 유족연금은 법적 배우자인 재혼 상대가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분노하거나 상속을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 팁. 만약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원하되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다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형태로 동거만 유지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제 전문가의 시선, 내 노후 자산, 내가 지킬 준비 되셨나요? 많은 6070대 은퇴자들이 퇴직금, 연금, 부동산 등으로 평생의 자산을 이미 모아둔 상태에서 재혼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곧 상대에게도 탐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혼 후 집 명의를 바꾸자고 요구하는 경우, 연금 합산 생활을 요구하며 소비 습관의 간섭, 빚이나 경제적 의존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도 있음. 이럴 경우 평생 성실히 모은 자산이 통째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간병 부담, 병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본인 몫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재혼 전엔 자산 공개 및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 법적 혼인보다 동거 계약서 혹은 재산 분리 약정서 등으로 나눔 기준 설정 권장. 3. 심리 전문가의 경고.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성급하게 맺은 관계는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노년 재혼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과 생활 습관이 너무 달라 갈등 증가. 자식들로부터의 소외감 및 죄책감.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우울증. 나보다 상대의 질병이나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감정 소진. 실제로 재혼 이후 오히려 더 심한 정서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60대 이상 응답자는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원 조사 2023. 전문가 팁.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기보단 심리상담, 친구관계 확장,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외로움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안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해야 현실적 기대 조절이 가능. 4. 가족관계 전문가의 충고. 가족은 당신보다 더 민감합니다. 재혼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 내 갈등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 자체보다 경제적 손실이나 심리적 배신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우리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죠? 이런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으며 한번 갈라진 가족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속 관련 감정 싸움은 형제 자매 간의 의도치 않은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재혼 전에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필요. 재산 문제는 미리 유언장 사전증 여계획 등으로 문서화. 새로운 배우자를 가족에 갑작스럽게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초기 갈등 완화에 도움. 결론. 노후의 재혼,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노후의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계약처럼 계획하셔야 합니다.
가족, 재산, 건강, 법적 권리, 정서적 안정까지 모든 부분을 서면화하고 준비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라고 외롭고 공허한 삶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파괴력입니다. 노후는 혼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